교과서 198페이지에 분광형과 표면온도의 관계 이 자료와 그다음 여기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료들 그리고 그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별의 분광형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흡수선들 어떤 유형에서 어떤 선들이 좀 세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했다. 그래서 여기 또 앞에 보면은 우리 앞에 피커링과 캐넌이라는 그 하버드의 두 천체 학자들이 이 분광형을 A부터 P까지 16개 유형으로 구분을 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 온도 전에 색깔 전에 그 스펙트럼 그래 무슨 누구의 색이 이루는 원소 천체 대기 천체 대기 요 부분 대기 요거 보자. 수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서 별을 알파벳 순으로 A부터 P까지 나눴대. 그럼 수소 흡수선의 종류가 제일 센 것을 뭘로 정했을까? A로 정했거든. 맨 앞에 있는 A. 그래서 방금 똑같아. ABC UFC 설마 그렇지. 그리고 A, B, C, D, E, F, C.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센 분광형이 뭐야? A 유형이지. A 유형 만 켈빈 부분에서 이 수소 흡수선이 제일 세게 나타난다. 그리고 A 다음에 그다음에 B.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C, D, E가 이제 어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F, G, H, I, J, K, L, M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분광형 알파벳 뒤에 또 뭐가 붙는다? 그 종류 별의 종류 숫자가 붙는다. 그래서 알파벳 그다음 제로부터 알파벳 다음 이제 0부터 그 다음에 9까지 또 10가지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세 분야에서 나누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아마 했을 거야. 아이고 최소 비슷하네. 여기 맨 밑에 있는 내용도 아마 보면 보일 거고 좀 잘리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별의 표면 온도와 색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색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별의 어떤 색을 지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지수는 뭐 지수함수적 그런 지수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덱스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색지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파장태의 필터로 관측한 별의 돋보기 등급 차이를 색지수로 정의를 했고 이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 색지수가 0이라는 것의 기준을 바로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 흰색 별의 색지수를 0으로 정했어. 그리고 이때 색지수 서로 다른 파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파장의 밝기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UBV 등급계를 가지고 이 별의 색지수를 별 밝기를 측정을 하는 거야. UBV라고 하는 것의 U는 뭐다?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영역, B는 블루 영역, V는 비주얼 영역. 이때 비주얼 영역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이제 시신경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이 이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 약간 연두색 계열의 그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잘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 UVV 이렇게 나누어서 세 종류의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별을 관측을 하고 그리고 각 필터로 정해지는 돋보기 등급을 각각 대문자 U, 대문자 B, 대문자 V 등급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시 말해 돋보기 등급 U 필터로 봤을 때 돋보기 등급 그 다음에 B 필터로 봤을 때 돋보기 등급 그 다음에 V 필터로 봤을 때 돋보기 등급이라는 거지. 그걸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그리고 색지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파장이라고 했는데 짧은 파장의 등급에서 긴 파장의 등급을 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U, B, V 중에 짧은 파장이 제일 짧은 게 U잖아. 그 다음에 B, V잖아. 그래서 이 색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U 빼기 B도 되고 그다음에 U 빼기 V도 되고 그 다음에 B 빼기 V도 되고 뭐 또 다른 것도 빼도 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B 빼기 V라는 이제 인덱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B 빼기 V 이게 제일 흔하고 그 다음 또 옛날에는 이 사진 건판으로 이 사진에서 별의 밝기를 이렇게 측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맨눈으로 봤을 때 안시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진 등급에 아래 첨자 포토를 써서 MP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은 또 비주얼, 눈으로 직접 보는 거니까. 그래서 MV 이렇게 쓰기도 했다. MP 빼기 MV라는 것이 포토, 사진에서 봤을 때 별의 밝기,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주로 파란색 빛이 많이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짧은 파장,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파장 이렇게 빼서 옛날에는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이렇게 색지수를 이제 계산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표 3-6 필터별 중심 파장과 파장 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된 것은 괄호의 단위가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나노미터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각 필터별로 중심의 파장과 나중에 파장 대역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U 필터만 보자. 이거는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U 필터의 경우 이제 가장 파장의 피크가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지. 정확히 매치는 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대략 350 나노미터. 여기는 X축이 옹스트롱 단위여서 3,500 0이 좀 더 곱해졌거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야. 네. 그래서 이게 10을 곱해서 숫자가 나오네. 어쨌든 350이라는 그 나노미터를 축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해가지고 약 100 정도의 이제 파장대 역에서 주로 빛을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필터, 나머지 파장에 대해서는 빛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필터인 거지. 그 다음에 B 필터는 마찬가지로 약 430 나노미터에서 이제 약 100 정도 요만큼의 파장 대역을 가지고 그 주위에 빛만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V, R, I 이런 5가지 필터를 가지고 별의 이제 밝기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때 R은 red, 이제 붉은색 영역에서, 그리고 R은 파장대역이 조금 더 넓어 150. 그 다음에 I는 infrared, 이 근적외선 영역, 이미 700 나노미터를 넘어선 영역이거든. 그래서 근적외선 영역, 여기가 다 적외선 영역인데 어느 정도 적외선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붉은색과 가까운 영역이라고 해서 근적외선이거든. infrared. 그래서 여기는 790, 약 800 나노미터 부분에서 여기 800 나노미터 부분에서 한 150정도 그만큼 파장대역을 가지고 빛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필터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이런 색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별의 그 분광형을 측정할 때, 알아보고자 할 때 유용하다. 자, 여기 보면은 붉은색 별의 플랑크 곡선과 여기 파란색 별의 플랑크 곡선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우리 단계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붉은색 별의 경우는 요 선을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V 필터의 빛을 받아들인 정도와 그다음에 B 필터를 받아들인 정도가 있어. 어느 영역에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 V 필터에서 더 많이 빛을 받아들였지. 그럼 우리가 등급으로 바꾸면 B 등급과 V 등급 중에 누가 더 클까? 등급은 어떨수록 더 커? 밝기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B 등급이 더 적은 밝기를 가지니 B 등급이 V 등급보다 더 크겠지. 그래서 부등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때 겉보기 등급, B 필터에서 본 겉보기 등급이 V 필터에서 본 겉보기 등급보다 크니까 색지수 B 빼기 V는 0보다 어떨까?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반면 푸른색 별은 어떨까? 푸른색 별의 플랑크 곡선 요걸 한번 보자. 그러면 요 V 필터는 요만큼, B 필터는 요만큼이야. 밑에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 누가 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 어느 필터에서? B가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 그래서 B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한 빛이 더 어둡다. 그러니까 등급은 누가 더 클까? V가 더 크겠다. 그럼 색지수는 B 빼기 V가 음수가 되겠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별의 표면도가 더 높다 하면 이 선의 람다 맥스 값이 더 어디로 가지? 왼쪽으로 가잖아, 그렇지? 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점점 B 빼기 V의 차이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면서 더 색지수의 값은 음수가 나타나게 되거든.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요 인스타그램 속 영상을 하나 보여줬을 거야. 어디 있더라? 요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 곡선이 국제 곡선의 곡선 혹은 뭐 별의 어떤 파장에 따른
세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B 빼기 V가 여기서는 큰 양수, 여기서는 이제 음수거든.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색지수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얘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표면 온도가 아까 만 켈빈일 때 우리는 색지수가 0이랍니다. 그렇지? 이건 왜 그럴까? 그때 기준은 적은 태양이 적은 1만 게. 아니야, 태양은 1만 켈빈이 아니야. 5,800 켈빈이야. 표면 온도가. 저때 흰색이요. 흰색이요. 흰색이어서 흰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B 필터를 봤을 때 그리고 V 필터로 봤을 때 밝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같다. RGB 할 때 RGB 별의 밝기가 거의 다 비슷해서 우리는 흰색 별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거기서 R이 만약에 좀 더 많다, 혹은 B가 더 많다 할수록 뭐 붉은 별이 되거나 푸른 별이 되거나 할 텐데 이 만 켈빈 정도에서는 B 필터에서의 밝기와 V 필터에서의 밝기가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을 합성했을 때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때 색지수는 0이잖아.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게 보이고 색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더 큰 양의 값.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런 내용까지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8페이지 미처 못한 별의 스펙트럼 온도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199페이지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여기 우리가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 만약에 그 별 혹은 천체의 크기가 제법 가깝고 또 크다면 직접 별의 어떤 시직경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또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 바로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별이 이제 하나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는 어떤 쌍성계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 쌍성계를 통해서 우리는 별의 질량, 반경, 밀도, 표면도, 광도와 같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런 다양한 물리량들을 구할 수 있대. 또 자전 속도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식상성이라고 있는데 식상성은 한 별이 다른 별의 앞을 지나면서 뒤에 있는 별을 가리고 어떤 식현상을 일으켜서 별의 밝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식상성이라고 해요. 이때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어. 별의 밝기, 크기가 또 표면 온도가 저마다 다르겠지. 그러면서 이 작은 별이 큰 별 앞을 지나갈 때 혹은 작은 별이 큰 별 뒤로 숨어버릴 때 이럴 때 이제 한 주기에서 두 번의 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이때 주식은 메인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크게 어두워지는 상황을 주식이라고, 부식은 서브의 개념이야. 그래서 주식보다는 조금 덜 어두워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부식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 앞에 저온의 별이 고온의 별을 가려라는 말이 있고, 부식은 저온의 별이 고온의 별 뒤로 들어가라는 말이 우리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선생님이 조금은 조심스러워. 쉽게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왜냐하면 별의 크기가 우리가 밝기가 결정되는 것은 크기와 온도 두 가지 변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온과 고온이라는 온도의 개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별의 크기도 함께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록 예를 들어 저온의 별이 고온의 별을 가리지만 부식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식과 부식의 개념을 이 뒤에 크게 어두워지냐 약간 어두워지냐 이걸 기준으로 너희가 봐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과 부식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우리 책에 있는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주식과 부식이라는 현상이. 이때 우리 책에서는 어떤 가정을 했냐, 이제 세 가지 가정을 했어. 첫 번째, 큰 별이 작은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했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별, 얘를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해보자. 적색 거성은 붉고 온도가 낮다, 그렇지? 그런데 크기가 커. 그래서 광도가 큰 녀석이야.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표현한 이 1, 2, 3, 4 작은 별을 얘를 백색 외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백색 외성은 백색이니까 표면 온도가 높겠지. 근데 크기가 작아서 광도가 작은 녀석이야. 우리가 HR도를 봐도 이렇게 여기가 거성이에요. 거성이고 즉 광도가 높은. 그 다음에 여기가 백색 외성이야. 표면 온도 높지만 광도는 작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 적색 거성의 광도를 선생님이 1000이라고 할게요. 1000.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의 광도는 여기 한 10이라고 할게요. 10.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1이라는 이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을 가리기 전에 우리가 이 두 별, 쌍성별을 보면서 가장 밝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은 몇을 보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친 1010이라는 밝기로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최대값이 되겠지? 1010으로 100으로 할까 우리? 1100으로 해보자. 자, 그런데 이만큼 가렸어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별의 밝기의 절반 요만큼이 500이 될 거야, 그렇지? 500의 에너지가 우리 관측적이 들어올 거야. 그럼 얘가 100이라고 하는데 얘가 1에서 2로 왔어. 백색 외성이 1에서 2로 왔다. 그래서 이 적색 거성의 일부분을 가렸어. 그러면 가렸을 때 이 밝기는 어떤 식으로 보일까? 2의 상황에서 1000보다는 어떨까? 그게 뭐죠? 1000보다 더 두 개 합치면 저것이지. 얘를 엄청 작다고 해볼게요. 얘를 엄청 작다고 해보자. 그럼 어떨까? 1000보다는 크고 1100보다는 작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별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 온도만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서 부식을 얘기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크기를 되게 조그만하게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 앞을 지나갈 때 조금만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1000보다는 크고 1100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어디까지? 얘가 3까지 갔다가 백색 외성이 3에서 4로 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지. 밝기가.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난다. 4는 2까지 갔다가 다시 즉 1에서 2까지 갔다가 3, 4 가서 다시 뒤로 돌아가. 그래서 1-2-3-4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백색 외성이 이제 적색 거성 뒤로 숨어버린다. 숨어버리면 요 시점 1-부터 2-로 갈 때까지 쭉 가다가 숨어버리는데 다 숨어버렸다 하면은 밝기가 어두워지다가 몇 가지 떨어지지? 밝기가 1000까지 떨어지겠지. 1000까지 떨어질 거야. 그리고 다시 3-부터 밝기가 밝아지다가 4-가 되면 다시 밝기가 1100으로 돌아오겠지. 이해되나? 물론 이 상황은 별의 크기가 또 굉장히 작은 그런 상황을 쌤이 예로 들었는데 근데 쌤은 방금 그 크기가 큰 별이 표면 온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닌데 큰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적색 외에서 적색 거성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아무튼 그 시험 문제에서는 쌤이 그 조건을 줄 아니면 그냥 임의로 작은 게 밝다고 생각해서 꼭 작은 게 밝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두 별의 물리량을 아마 주어서 주식과 부식의 관계를 생각해보라고 하겠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조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얘가 우리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 이 상황을 지금 억지로 가정하는 이유가 책에서 얘를 부식으로 임의로 정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 이 별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오히려 여기서 큰 식현사기를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두 별의 물리량이 되게 중요해.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부식과 주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자 그럼 이때 세 가지 가정. 큰 별이 작은 별보다 표면보다 낮고 그다음 궤도 기울기가 90도이며 궤도 기울기가 90도라는 것은 요렇게 해서 90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 공전 궤도의 기울기가 90도라는 말은 여기서 90도 꺾여 있다는 거야. 이걸 달리 말하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두 별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이렇게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 두 번의 식현사기를 하겠지. 만약 공전 궤도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 이 별이 이렇게 돌겠지. 그러면 식현사가 안 일어날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 또 중요한 가정, 원궤도를 갖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원궤도. 타원궤도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원궤도라면 이 별의 공전 속도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 어떻게? V라는 값.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별의 크기를 한번 보여보자. 별의 공전 속도를 V라고 할게. 이때는 그 각속도가 아니라 실제 접선 속도야. 그리고 두 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쌍성계의 공전 주기를 P라고 하자.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V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시간분의 거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 주기니까 P가 되겠고, 네.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거리는 2파이R이 되겠지. 그래서 V는 P분의 2파이R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큰 별의 지름, 다이어미터 large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큰 별의 지름은 어떻게 구할까? 얘가 큰 별의 지름이잖아. 요만큼. 큰 별의 지름은 요만큼인데,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거 잘 안 보인다. 얘를 좀 올려볼게. 1부터 그렇지, 맞아. 1부터 3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시간이거든. 그러면 요게 직경이라고 하는데, 별이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가 마찬가지로 큰 별의 직경이 되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래서 거리 dl은 속력 v 곱하기 시간 3t3에서 t1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별의 직경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 없나? 이상한 점 혹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해서 큰 별의 직경을 v 곱하기 t3-t1으로 했어. 실제 이동 거리가 이렇게 2D 상황의 직선일까? 아니고 아니지. 공전이면 3D로 생각해야 되잖아. 예.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이 조그만한 별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좀 더. 그러면 얘가 틀린 걸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큰 별이 큰 별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얘를 2D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3D로 봐야 된다는 거야. 저게 별이 좀 많이 커가지고 좀 근사가 가능할 정도로 좀 직선 형태에 비슷하게 움직였을 때 맞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요 천문학적인 스케일로 보면은 얘들아 우리가 지구와 태양 얘는 사실 두 개 다 별은 아니지만 두 천체의 크기와 두 천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누가 더 클 것 같아? 천체의 크기가 클까? 천체가 떨어진 거리가 클까? 거리가 크겠지. 그럼 예를 들어 쌤 여기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큰 별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 큰 별. 그 다음 여기 조그만한 별이 있어. 여기 표현해 보자. 두 천체의 크기와 두 천체의 거리를 얘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얘가 그나마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작은 별이 큰 별 앞으로 이렇게 공전하겠지. 그러다가 지구에서 너무 크게 그렸는데 지구에서 얘를 본다고 하자. 지구에서 이 별을 볼 거야. 네. 그러면 지구에서 이 별을 보는데 이 작은 별이 큰 별 앞을 통과할 때 마치 요 상황이 1인 거야. 그렇지? 요 상황이 2인 거고 요 상황이 3인 거고 요 상황이 4인 거야. 즉 작은 별이 큰 별 앞을 통과하는 이러한 식 현상이 일어날 때는 별이 거의 어떤 식으로 움직여? 직선처럼 움직이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실제로는 3D지만 2D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근사시켜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속도, 접선 속도 V를 그냥 그대로 쓰고 V 델타 T 해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 거리가 바로 큰 별의 직경인 거고. 이해되겠나? 네. 그럼 작은 별의 직경은 어떻게 구할까? 작은 별의 직경은 요만큼이잖아, 그렇지? 네. 이만큼이나 똑같지? 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빼면 될까? T2에서 T1을 빼면 되겠다, 그렇지? 이때 T1이라는 시점은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밝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T1이라고 잡을 거고, T2는 밝기가 부식 상황에서 최대로 어두워진 상황,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점, 이때가 T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T3는 밝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 그 다음에 T4는 밝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시점이 되겠지. 이해되겠나? 이렇게 1, 2, 3, 4 밝기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DL과 DS는 각각 V 델타 T, 이때 델타 T를 T3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작은 별의 반지름 다이어미터 스몰이야. 이거는 V의 델타 T, 이때 델타 T가 T2 마이너스 T1이라고 해도 되고 T4 마이너스 T3라고 해도 되겠지. 그리고 T3 마이너스 T1 대신에 뭘 또 써도 되겠어? T4 마이너스 T2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때 V는 P분의 2파이 R이라고 했으니 P분의 2파이 R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별의 밝기 변화를 잘 분석을 하면 무엇을 알 수 있지? T3, T1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부식이 일어나고 주식이 일어나고 또 부식이 일어나면 그것으로부터 주기를 구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별과 별 사이에 떨어진 거리 R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서 별의 크기를 구하는 게 쉽겠어? 별과 별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게 쉽겠어? 거리를 구하는 게 쉽겠지. 아무래도 더 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R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별 사이에 떨어진 거리 R, P, 그다음에 밝기 변화에서 T3, T1을 구하면 결국 별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T2와 T1을 구하면 별의 작은 별의 지름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별의 크기를 이런 식상성계에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 별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케플러 제3법칙을 써서. 네. 여기서 P를 알 수 있다고 했고 R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러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즉 두 별의 질량의 합, 저 쌍성계의 질량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뭐야? 두 별 각각의 질량 아닐까?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렇게 여기 이 지점이 그 공통 질량 중심인 지점이야. 네. 두 개의 공통 질량 중심. 즉 이 별을 관측하면은 얘가 여기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질량이 큰 별은 안쪽에서 이렇게 공전하고, 그 다음에 작은 별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공전할 거라는 거지. 이때 그 같이 공전하는 질량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작은 거리를 R1, 긴 거리를 R2라고 해요. 그러면은 M1R1은 M2R2라는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다.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각의 천체가 공통 질량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R1과 R2를 구함으로써 각 천체의 질량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별의 질량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별의 어떤 스펙트럼이나 별의 색을 분석해서 이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별의 색이나 색지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므로써 별의 반지름도 아니 결국 뭐도 구할 수 있다? 별의 강도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별의 물리량들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식상성에서 알아본 방법을 얘기해봤어. 그리고 여기서 자전 속도를 구할 수도 있다고 우리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자전 속도는 사실 이 천체가 이제 이렇게 다가오고 자전하면 한쪽은 시선 속도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자전하면 한쪽은 시선 속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되잖아.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도플러 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전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책에서 따로 다루지도 않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앞에 있는 이 물리량들을 구하는 방법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또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이 질량과 광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야. 100년 전, 약 무려 100년 전에 이 에딩턴이라는 학자가 주계열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별들의 어떤 질량과 광도의 관계가 궁금했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별의 어떤 에너지도 많이 나올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별의 질량과 광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나타내봤단 말이야. 궁금하니까.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연구의 과정이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니 선형 좌표면에서는 많이 그래프가 휘어지는데
대수 좌표면에 나타내니까 기울기가 A에 해당하는 어떤 직선들이 살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이제 우리는 질량 강도비 MLB라고 하고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한다라는 그 관계를 유추해냈다. 그리고 그런 관측적인 결과와 더불어서 사실 얘는 이론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좀 입증을 했다고 해. 질량이 클수록 강도가 어느 것에 비례해가지고 커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관측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울기 값이 A 값이 어떻게 나오더나 보니 이제 대부분의 주기율성 별들은 평균적으로 이때 A의 값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의 값이 되겠지. 여기서 보통 3.3 정도 나오더라. 근데 질량에 따라 이게 다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밝고 무거운 별에서는 이 기울기의 값이 약 3 정도. 여기서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그리고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에도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따르면 약 3에서 3.5 정도 기울기가. 그 다음에 태양과 같은 유형의 별에서는 이 기울기가 약 4 정도. 그 다음에 어둡고 가벼운 적색에서는 약 기울기가 2 혹은 뭐 2.3 요 정도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질량이 태양의 막 수십 배 되는 그런 별들은 주기율성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 에너지의 발생이 워낙 좀 얘네들과 다르게 막 엄청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3200 지수라는 어떤 이 A의 기울기가 1 정도로 가까워지고 앞에 오히려 값이 크게 나오고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대. 그래서 요 관계 수치를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그냥 질량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특징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 정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질량에 따라 조금씩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구나. 그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별의 반지름과 강도. 방금 얘기가 2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어. 질량 강도비 200페이지에 걸려있는 소개. 우리 책에도 요 질량 강도비 그래프 있다. 얘는 너무 직선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던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201페이지 별의 반지름과 광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 쉽고 실제로 너희가 G2에서도 G2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 보았다고 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싶더라고. 앞에서도 사실 이 별의 크기와 광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실테판 볼츠만 법칙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별의 광도도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잘 너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두 별의 지금 변수가 3개잖아. 광도, 반지름, 온도. 이 3개 중에서 2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는 어떤 비를 가지는지 그런 걸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 한번 접해본 적 있지? 1학년 때. 기억이 날라나?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 별을 한번 보자. 자, 우리 책에서는 어떤 별을 소개하고 있냐? 전가의 자리 방향에 있는 안타레스 A와 B라는 쌍성계 별을 소개하고 있어. 이때 안타레스 A는 적색 거성, 적색 초거성의 별이야. 그래서 엄청 크지. 그리고 표면 온도는 약 3000켈빈의 적색의 별이고, 안타레스 B는 크기가 되게 조그만한, 그리고 표면 온도는 약 15000켈빈에 해당하는 백색 외성 계열의 별이야. 두 별이 이제 같이 돌고 있대. 실제로 이렇게 가깝진 않을 거야. 이 태양과 비교하려고 한 그림에 나타내려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설명을 쭉 보면 별의 표면 온도는 이제 5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 플럭스의 크기가 약 40배라고 해. 즉 A와 B의 어떤 B가 40배라고. 이때 말하는 40배라는 것은 무엇이 40배라는 걸까? A가 B의 40배라는 거. 단위면적당 광도. 광도라는 개념 자체에 단위면적당이라는 개념이 있어. 단위시간당 광도. 한번 생각해보자. 쏘리. 광도라는 개념은 단위시간당 전체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맞아. 그리고 플럭스라는 개념이 단위시간당 단위면적당 나오는 에너지. 근데 여기서 광도라는 말로 표현해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조금 꼬아서 냈어.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 플럭스의 크기가 약 40배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복사평형 했을 때 기억나? 1학기 때 복사평형 배웠을 때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어. 이 태양의 광도가 있는데 이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된다 했어. 기억나? 이 태양의 전 표면에서 나오는 시간당 에너지, 즉 광도가 우리 지구의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구의 면적을 나눠. 지구의 면적을 나누면 돼? 아니야. 그렇지.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D로 이루어진 이 구의 표면적 4파이 D 제곱 얘를 나눠버리면 이 별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여기 단위 면적당 얼마나 들어온지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D 제곱을 나눠줬어. 얘들아.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 플러스의 크기라는 요 말은 광도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플럭스에 관련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구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당 복사 플럭스의 크기는 광도의 개념이라는 거지. 왜? 그만큼 D 제곱을 이제 나눠준 개념이니까 지구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 말은 LA, LB가 40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두 표현은 T, A, T, B가 몇이다? 5분의 1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A가 B에 몇 배 큰지 알 수 있겠다. 그치?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어떻게 구할까? 자, L이 R 제곱 T의 4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R은 무엇에 비례해? TV 4 이렇게 비례하겠지. 맞나? 마이너스 2승이 비례하겠지. 네. 그러면 L A L B에 2분의 1승 곱하기 T B T A에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지? 40이니까 루트 40. 얘는 뭐지? 5지. 그래서 맞아 25. 그래서 25 루트 40은 50 루트 10이 되겠다. 그렇지? 네. 루트 10은 몇이야? 3.1? 3.1 그래 3.1 정도 가자. 그러면 얘는 약 155배 정도 크다는 거지. A가 B보다. 아마 이런 문제를 너희가 G2에서 접한 적이 있을 걸. 그래서 이런 유형의 내용이 또 고급지구학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1페이지까지 별의 반지름과 어떤 광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02페이지 별의 크기 비교 내용이 있는데, 여기 책 이 페이지에는 뭐가 있어? 그냥 혹시 그 너희들이 어렸을 때 어떤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지적 호기심으로서 순수하게 그 별이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스케일을 비교하는 거 영상 본 적 있을까? 예. 한 번쯤 봤을 거야. 과학 학생이라면.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를 퍽 채워버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태양의 전체 질량의 99.8%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적색 거성인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900배다. 그리고 또 이 베텔게우스를 만약에 태양 위치에 두면 그 크기는 소행성대에 달할 만큼, 소행성대가 어디에 있지 기억나? 맞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거든. 그까지 커진다는 말이에요. 별의 크기가. 또 방금 얘기했던 전갈자리 안타레스는 베텔게우스보다 더 큰 별이다. 태양의 한 1600, 1900배 되는 VB 세페이 별도 있다. 세페이는 이제 세페우스 자리에 있는 VB 이제 병광성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별의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이 있어서 쌤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 자, 여기는 지구형 행성 녀석들. 자, 수성, 금성, 화성, 지구. 지구가 제일 커. 그래서 제형이라서 지구형 행성이 아니겠지. 그 다음에 목토천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 목성이요. 목성이 제일 커. 그래서 목성이 제일 형이라서 목성이 이긴 거야. 되겠지? 선대성이. 그리고 저 큰 목성이 이제 여기 올 거야. 여기 오면서
이제 다른 태양, 그다음에 얘가 태양이죠. 그다음에 시리우스라는 별. 그다음에 시리우스 별이 여기에 와가지고 플룩스, 아크투루스, 알데바란 이런 적색 초거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알데바란이 있고 리겔이 여기 있는데 산미구엘 저를 커졌어요. 리겔 그래 이렇게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커. 방금 얘기한 안타레스, 베텔게우스 이런 적색 초거성들. 그것보다 더 큰 적색 극초고성 이런 별들도 있어. 베텔기우스 로만의 건 여기 굉장히 큰 그런 초고성도 있어.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는 막 별의 크기를 달달달 외울 그럴 필요 없겠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별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이 영상을 그냥 틀어놓을게요. 그래서 볼 사람은 보고 잘 사람은 잘 자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202페이지까지 우리 중단원 5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간물질과 별의 탕생 6단원 중단원 6 7단원. 아니 시험 보면 6단원까지. 다음 주도 수업하는 거죠? 다음 주 수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할게. 수고했다. 영상 한번 보자.